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약법 2 제8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석 시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죠. 갑은 을에게, 을은 병에게 엑스토지를 매도하였습니다. 을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그런 경우죠. 자, 병이 갑에게 엑스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대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병이 갑에 대해서 이렇게 대위소송, 을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갑은 을의 잔금 지급과 동시행 관계임을 병에게 항변할 수 있다. 그렇죠? 갑이 병한테 주장할 수 있는 항변 사유로, 을한테 주장할 수 있는 항변 사유로 병에게 대항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병이 을에게 대위 행사를 통지한 후에, 을이 갑에 대한 잔금 채무를 불이행하였다면 갑은 을과 체결한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거는 아니죠. 잔금 채무를 불이행한 것 자체가 권리를 처분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권리의 처분 행위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갑은 이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 대위권 행사를 통지한 다음에는 을은 처분 행위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을이 갑한테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을이 갑한테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채무 불이행하는 것 자체가 그게 을이 어떤 뭐 권리를 처분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비록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갑이 계약을 해지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를 처분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갑이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마치 이제 을이 잔금 채무를 불이행한 것처럼 해서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꾸며서 갑이 계약 해지를 하도록 해서 결과적으로 대위 채권을 없애게 만들었다면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권리를 처분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을이 채무 불이행을 했고 그걸 이유로 해서 갑이 계약을 해지한다고 해서 뭐 을이 피대위 채권을 처분했다거나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병이 대위소송을 제기한 후에 을이 갑에게 엑스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면, 병이 대위소송을 제기한 후에 을이 갑에게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면, 이제 병이 대위소송을 제기한 다음에 을이 다시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거는 병이 제기한 상태에서 다시 제기하게 되면 이건 중복소송이겠죠. 소송 계속 중에 또 다른 소가 제기되는 것은 중복소송이 되겠죠. 중복소송이 되기 때문에 소가 각하돼야 됩니다. 부적법해서 을이 제기한 소송은 중복소송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합니다. 을이 병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병이 패소한 경우에 그 패소 판결의 효력은 을에게도 미친다. 자, 병이 제기한 소의 기판력이 을에게 미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을이 그 소 제기 사실을 을의 인식 여부에 따라서 을이 소 제기 사실을 알고 있다면은 그 병이 제기한 소송의 기판력은 을에도 미치게 되죠. 자, 이건 미친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패소 판결의 효력은 을에도 미친다. 맞는 말이 되겠죠. 자, 요 3번도 병이 대위 소송을 제기한 후에 을이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 각하되어야 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죠. 중복소송이니까. 자, 5번입니다. 병이 갑을 상대로 대위 소송을 제기하고 을에게 소송 고지가 이루어졌다면, 즉 병이 소송을 제기하고 을에게 소송 고지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을이 이미 대위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점을 알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합의해자더라도 소송 고지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즉 을이 이제 채권자 대위 행사에 대한 통지를 받은 거니까 그 다음부터 을의 그 피대위 권리에 대한 처분권이 제한이 되겠죠. 그래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합의해자고 하더라도 이제 을은 더 이상 처분할 수 없으니까 갑은 병에게 합의해자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죠. 자, 6번입니다.
병이 갑을 상대로 대위소송을 제기하고 을에게 소송 고지가 이루어졌더라도 갑은 을에게 엑스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자,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 즉, 을이 갑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다 할지라도 을이 갑에 대해서 병이 대위소송을 제기했다 할지라도 을이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갑은 변제 행위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채무 자체, 그러니까 이 채권자 대위소송을 제기했다는 얘기는 을한테 이행을 하라라고 하는 내용의 채권자 대위소송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이행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변제를 수령하는 것이 권리의 처분 행위가 되는 것도 아닌 것이고요. 그냥 원래 채권자 대위소송의 내용에 맞는 그런 이제 이행이 있는 거니까 원래 채권자 대위소송이라고 하는 게 채무자한테 이행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청구인 것이니까 갑이 을에게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자, 7번. 채권자는 피보전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더라도 피대위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건 맞는 말이죠. 자, 변제기 도래하기 전이라고 한다면은 보존 행위만 할 수 있죠. 피보전 권리를 피대위 권리를 보존하는 보전 행위만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피대위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은 보존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존 행위는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8번입니다.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있어서 잘못 들어갔네요.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있어서 피보전 채권과 피대위 채권의 성립 시기는 문제되지 않는다. 예, 문제되지 않죠. 나중에 여러분들 채권자 취소권 부분에 가서는 사회행위와 피보전 채권의 성립 시기,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는 채권자 대위권에서는 피보전 채권과 피대위 채권의 성립 시기는 문제가 되지 않고요. 책임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면은 피대위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9번.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피보전 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 자, 소멸시효 원용권, 제3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소멸시효 원용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되겠죠.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임대차 계약의 해지권은 일신 전속적인 권리가 아니므로 채권자 대위권의 피대위 권리가 될 수 있죠. 예, 해지권 같은 경우에는 일신 전속적인 권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피대위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11번. 채권자가 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자, 무자력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냐? 무자력 여부는 변론 종결 기준으로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했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각하를 해야 되겠죠.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무자력 여부, 보존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채권자가 대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소송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은 대위소송을 각하해야 되겠죠.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대위권 행사하는 시점이 아니라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12번입니다. 채무자가 무자력이 아닌 경우에 채권자가 제기한 대위소송을 각하해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자력 여부, 보존의 필요성 여부라고 하는 것은 대위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소송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각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각하해야 된다. 맞는 말이 되겠죠? 자, 이제 그럼 이론적인 설명들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이번 주에는 종신정기금과 화해계약,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전형계약이 종료되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화해계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 강론이 종료가 되면은 계약 강론이 끝나면은 다시 이제 그 계약 강론 부분 공부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책임재산 보전
보전 부분하고 그 다음에 다수 당사자의 법률 관계, 이제 채권 채무 관계, 그 다음에 채권 양도와 채무 인수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책임재산 보전 제도 중에서 책임재산 보전을 위한 제도 중에서 채권자 대위권 제도를 중심적으로 바라볼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채권자 취소권 부분을 살펴보게 되겠죠.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기본 계약 중에 종신정기금 계약하고 그 다음에 화해 계약이 남아 있는데요. 자, 일단 종신정기금 계약부터 보도록 하죠. 사망 시까지 금전이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한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종신정기금 계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증여의 경우에는 정기증여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되고요. 그 밖의 경우에는 관련된 유상계약에 관련된 규정들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본을 받은 경우에는 이제 해제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해제했을 경우에는 그 이미 지급받은 총액에서 원본에서 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해야 된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해계약인데요. 화해계약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착오로 인해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여부, 화해계약의 효력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가 그런 점들이 문제가 됩니다. 자, 화해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양보해서 법률 분쟁을 종료시키기로 하는 계약을 화해계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 양보하여 법률 분쟁을 종결시키기로 하는 것, 법률 분쟁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즉 견해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호 양보하여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는 그런 계약을 화해계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화해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민사상 효과가 있는 거죠. 이제 민사상 화해계약으로서의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이거 말고 법원에서 하는 화해도 있는데요. 이 화해라고 하는 것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판상 화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소전 화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법원의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사상 계약, 그러니까 화해 계약에 따른 그런 계약은 아니고요. 이거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그런 화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구분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화해계약의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분쟁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호 양보, 당사자의 주장을 기초로 불이익을 부담한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상호 양보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이제 그 여기서 뭐 예를 들면은 갑은 이제 피해자인데요. 갑이 손해 금액이 1억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을은 피해 금액이 5천만 원이라고 주장을 해요. 5천만 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갑이 피해 금액을 1억이라고 주장하고 을이 피해 금액을 5천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은 뭐 어딘가에 피해 금액이라고 하는 진실에 가까운 사실들이 존재할 거 아닙니까? 그게 뭐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6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7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억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당사자가 주장하는 거니까 이 1억에서 5억 사이에 5천만 원에서 1억 사이에 피해 금액은 어딘가 존재를 할 것 같습니다. 이걸 확인해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 증거 조사를 통해서 이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시간도 오래 소요되고 또 감정을 하기 위해서 피해 금액을 감정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갑이 이긴다면은 갑은 1억을 다 받을 수 있지만은 진다면은 5천만 원밖에 받지 못하는 결과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을 역시 마찬가지로 이긴다고 한다면은 5천만 원만 지급하면 되겠지만은 만약에 진다고 한다면 1억을 지급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 결과의 끝이 자기한테 뭐 극단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불리할 수도 있을 텐데 적정한 선에서 양 당사자가 화해를 해서 적정한 선에서 손해배상액을 결정한다면 예를 들면 뭐 7,500만 원 정도 중간 지점으로 7,500만 원을 결정을 한다면은 그럼 양 당사자가 끝까지 가지 않더라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당사자가 분쟁 상황에 대해서 서로 양보해서 분쟁을 종결시키는 그러한 합의를 화해계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7,500만 원으로 손해배상 합의를 했는데 나중에 이 피해 금액이 뭐 6천만 원으로 밝혀졌다.
또는 뭐 9천만 원으로 밝혀졌다.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밝혀진 금액하고 사실은 당사자가 합의한 금액하고는 다르죠. 실제 손해가 6천만 원인데 당사자가 7,500만 원에 합의했을 수도 있고요. 실제 손해가 9천만 원인데 당사자가 7,500만 원에 합의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러한 실제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당사자들이 7,500만 원으로 합의를 한 거죠. 실제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그걸 굳이 밝히지 말고 7,500 정도를 손해로 하는 걸로 당사자가 합의해서 분쟁을 종결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화해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7,500만 원은 실제 발생한 손해와 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더 많거나 더 적을 수도 있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7,500만 원이라고 하는 걸 지급하는 것에 대한 화해계약이 성립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실관계가 밝혀지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자, 화해계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게 전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화해계약을 일단 체결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이전의 법률관계를 주장하지 못하고요. 화해계약의 창설적인 효력이라고 해서 그 화해계약에 따른 법률관계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면은 손해배상에 관련된 법률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화해 이전에는 손해가 어떤 금액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것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고 양 당사자가 합의한 금액에 따른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 요 부분인데요. 착오로 인한 취소 부분입니다. 화해계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기본적으로 화해계약의 내용은 현실과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양 당사자가 사실이 어떤지와 상관없이 그 어떤 당사자에게 한 발씩 양보해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 합의의 결과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착오로 인한 취소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착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과 사실이 다른 것을 착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고 있는 거는 뭐 7,500만 원이 손해라고 이쯤이면 손해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해서 상대방과 화해를 했는데 나중에 실제 밝혀진 화해 금액이 그거 당사자가 합의한 금액하고 다를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착오를 이유로 해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면은 그럼 모든 화해 계약은 취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착오로 인한 취소 같은 경우 분쟁의 대상에 대해서 착오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즉 나는 한 뭐 1억 정도를 손해로 생각했지만은 아니 뭐 한 실제로 뭐 1억 정도 어느 정도 금액을 손해로 생각했지만은 근데 합의한 내용은 사실 그 금액하고 다른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금액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금액은 달랐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도 7,500이 손해일 거다라고 생각하고서 화해 계약을 맺었는데 근데 실제로 뭐 발생한 손해가 9,000이었다.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착오를 주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아, 나는 한 손해가 7,500 정도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7,500에 합의를 했는데 실제 발생한 손해가 9,000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사실과 내가 인식했던 7,500 정도라고 생각했던 나의 인식과 9,000의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사실 사이에 괴리가 있기 때문에 착오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것은 분쟁, 양 당사자가 양보해서 해결하기로 한 그런 분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착오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만 분쟁의 대상이 아닌 당사자가 한 발씩 양보해서 해결했던 그런 분쟁의 대상이 아닌 상황에 대해서는 착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의료 과오에 대해서 다툼이 없었고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당사자가 합의를 한 겁니다. 손해배상 액수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의료인 같은 경우에는 뭐 1억을 주장했는데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2억을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의료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손해배상액을 1억 5천으로 한다 라고 하는 만원으로 한다라고 하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된 화해계약이 성립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의료인이나 피해자나 모두 다 뭘 기초로 하고 있었냐면은 이 화해계약은 의료인의 의료 과오에 의해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과외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라고 당사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의료과외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손해금액이 1억이냐 피해자 입장에서는 2억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다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사자가 1억 5천이라고 손해배상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이제 의료사고 사망에 이른 사실이 의료사고 때문이 아니라 다른 원인 때문에 뭐 피해자의 기저질환 때문에 뭐 사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의료사고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 사망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이 사고의 원인, 이제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당사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당사자가 합의를 한 건 아니잖아요. 다만 그 의료사고로 인해서 과오로 인해서 사망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당사자들이 분쟁을 서로 양보해서 해결한 거죠. 그 원인 자체에 대한 당사자들의 그 원인 자체에 대해서 합의를 한 건 아니죠. 자, 그런 경우에는 화해계약의 효력은 그 이제 사망 원인이 새로 밝혀진 경우에는 화해계약 같은 경우에는 착오에 기초해서 화해계약이 이루어진 것이죠. 분쟁 대상에 대한 것이 아닌 거죠. 원인에 대한 거는 분쟁 대상이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착오가 있었던 거죠. 그런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분쟁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 착오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걸 이유로 해서 취소가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착오 취소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중대한 착오여야 되고요. 뭐 그런 내용들이 갖춰져야지만 취소를 할 수 있겠죠. 자, 뭐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 발생에 있어서 주된 원인으로 생각하고 뭐 배상 액수에 대해서 합의하였지만 피해자의 과실이 주된 원인이 아니었던 경우, 뭐 이제 그런 경우도 당사자가 전제하고 있던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분쟁이 대상이 됐던 그런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분쟁이 대상이 됐던 화해 계약의 대상이 됐던 내용과 다른 것에 대한 착오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후유증인데요. 네, 후유증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이제 그 화해 계약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칠 건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에 대해서 합의하면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 이제 이런 합의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화해계약의 범위에 따라서 그 후유증이 그 화해계약의 범위에 포함될 것인가 라는 부분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화해를 하기로 했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후유증이 발생한 거죠. 그때 그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청구가 가능한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그 후유증이 화해계약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면, 즉 분쟁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당연히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겠지만은 화해계약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다시 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화해계약의 범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제 화해계약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에 대해서는 화해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후유증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화해계약의 효력은 그런 후유증에는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화해계약까지는 살펴봤고요. 화해계약에 관련된 판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례 한번 보도록 하죠. 판례 중에서도 세 번째 판결, 첫 번째 판결은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화해계약의 효력이 미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화해계약을 체결 당시에 당사자가 예상할 수 없었던 적극적인 치료비나 후유증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까지 화해계약의 효력이 미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고 판결을 내린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판결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아까 화해계약과 착오에 관련된 내용이죠. 손해가 가해자의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당사자가 합의를 하였지만 화해계약을 하였지만 나중에 가해자의 과실에 의해서 밝혀졌다라고 하는 점이
가해자의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다면은 화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인데요. 한번 보죠. 자, 민법상의 화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상황에 착오가 있을 때 하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다만 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 또는 분쟁의 목적 이외의 상황에 관한 착오가 있을 때 하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상황이라 하면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 요거죠 여러분들.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실들을 말한다. 분쟁의 전제가 되거나 분쟁의 기초가 되는 사안들에 대한 착오 같은 경우에는 화해 계약의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착오, 이제 의료 과실의 경우에서 의사의 과실에 의해서 사망한 것으로 생각이 되었지만은 나중에 그게 이제 밝혀진 사실에 보면은 의사의 과실에 의해서 사망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이 밝혀진 경우에 그런 경우에 화해 계약을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한 겁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착오가 있었던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이제 그 계약에 관련된 내용들 다 살펴봤고요. 이제 그 책임재산 보존에 관련된 제도, 그 중에서 채권자 대위권 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2교시 수업 시작할게요. 자, 2교시 수업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 대위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들을 채권자가 대신 행사하는 제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 요거를 이제 피대위 권리라고 얘기를 하죠. 이 권리를 이제 피대위 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이 좀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고서 일단 채권자 대위권의 개별적인 요건들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는 사안과 그 다음에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하는 사안들 두 가지를 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채권자이고요.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이 채무자이고 을이라는 사람이 제3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갑은 채권자이고 그 다음에 을은 채무자입니다. 그리고 병은 제3채무자입니다. 자, 편의상 이 당사자가 갖고 있는 갑이 을한테 갖고 있는 채권을 이제 요 채권을 A 채권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을이 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을 B 채권이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안에서 이제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만약에 채무자가 부동산을 책임재산으로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 경매에 넘겨서 금전으로 환가한 다음에 거기서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에 만족을 얻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채무자가 갖고 있는 책임재산이 B채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역시 B채권을 책임재산으로 해서 강제집행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 경우에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은 B채권에 대해서 압류라고 하는 것은 병이 을에게 지급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압류라고 얘기를 하죠.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거나 또는 B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거나 이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압류 및 추심 명령과 압류 및 전부 명령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채권자가 을을 대신해서 병으로부터 각각의 채권액을 1억이라고 하겠습니다. A 채권도 채권액이 1억, B 채권도 채권액이 1억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추심 명령을 갖는 경우에는 추심이라고 하는 건 이제 받아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는 거 아니에요? 갑이 을을 대신해서 병으로부터 1억을 받아냅니다. 그 받아낸 다음에 그 받아낸 것을 다시 을한테 돌려줘야 되겠죠. 이거는 그냥 추심받는, 그러니까 금전을 지급받는 권한만을 갖고 있는 그런 명령이에요. 그래서 추심 명령을 받아서 1억을 지급받은 다음에 을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을은 갑한테 1억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1억을 돌려줘야 되는 것과 1억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 서로 상계돼서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다른 채권자들이 있다면은 이제 다른 채권자들도 이제 비채권으로부터 만족을 얻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정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무라고 하는 다른 채권자들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런 채권자들도 이 B채권으로부터 나도 채무의 변제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 채권자가 받은 1억 원을 공탁을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공탁을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채권자들한테 이 공탁된 금액을 배당해주는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아직까지는 채권의 강제 집행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추심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권자가 채무를 변제받는다, 지급을 청구한다. 그래서 그 금액을 돌려주거나 또는 배당을 통해서 채권자가 금액을 돌려주는 방법에 의해서 또는 배당에 의해서 처리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전부명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전부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비채권 자체를 채권자 갑한테 주는 거예요. B채권은 채권자 갑한테 주고 A채권이 없어졌다라고 보는 게 이게 이제 전부명령입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채권 압류와 추심 명령하고 채권자 대위 제도가 약간 좀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자, 채권자 대위권 같은 경우에는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고. 자, 앞으로 이제 별다른 설명이 없으면은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 병은 제3채무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여기도 A 채권이 있고 B 채권이 있을 경우에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를 P 대위 보전 권리로 해서 피보전 권리로 해서 그 다음에 B채권을 피대위 권리로 해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즉 채무자 대신에 이 B채권을 채권자 갑이 대신 행사하는 거를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 피대위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자신한테 지급할 걸 청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급받아서 원래는 을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을이 갑한테 지급해야 될 갑 채무 요거하고 서로 상계해서 갑이 만족을 얻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한다. 채권자 대위 제도와 그 다음에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는 것은 상당히 유사한 그런 구조에 놓여 있죠. 상당히 유사한 구조에 놓여 있는데 근데 본질적으로 제도는 달라요. 이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는 경우에는 강제 집행 절차가 됩니다. 즉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강제 집행 절차가 되는 거고 채권자 대위권 제도라고 하는 것은 책임 재산의 보전이라고 하는 제도에서 나온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양쪽 다 받은 것을 자신의 채권에 서로 상기해 버리기 때문에 채권의 만족을 얻는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압류 및 추심 명령과 채권자 대위 소송에 관한 것들이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근데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다면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갑이 을에 대해서 확정 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죠. 갑은 을에 대해서 A 채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입증해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이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하는 게 갑의 A의 을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아서 집행 권한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압류 및 추심 명령과 압류 및 전부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 집행 절차인 거죠.
강제 집행 절차인 거죠.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행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집행 권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집행문을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판결문이나 그런 데 집행문을 부여하게 되면은 그 집행 권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집행 권한이 필요하냐? 이제 강제 집행 절차는 법원에 의해서 강제 집행 절차가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법원이 이 사람이 채권자인지 아닌지를 확인이 돼야지만, 그래야지만 강제 집행 절차를 도와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채권자임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 확인하는 절차, 채권자임을 확인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집행 권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판결을 받았고 판결문에다가 집행 가능하다라고 하는 집행문을 부여받았으면은 그 사람은 집행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서 그 사람이 법원에 강제 집행을 해달라라고 청구를 하게 되면은 법원은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압류 추심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집행 권한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는 집행 권한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채권자라고 하는 점이 입증이 됐다면은 그러면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그 채권의 강제 집행 절차와 채권자 대위권 절차가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차이는 채권자 대위권 같은 경우에는 집행 권한이 필요 없다. 근데 채권의 강제 집행 같은 경우에는 집행 권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권 같은 경우에는 이 비채권이 금전채권이 아닌 경우에도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이제 금전채권이 채권이 아니고 다른 채권이 아닌 권리인 경우에도 이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계약 해제권이라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도 이제 채권자의 피대위 권리가 될 수 있겠죠.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대위가 권리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채권의 강제 집행 같은 경우에는 이 비채권 자체가 금전으로 환가가 가능한 그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대해서만 채권의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추심명령이나 정부명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권 같은 경우에는 특정 채권의 보존을 위해서 채권자 대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A 채권이라고 하는 채권이 특정 채권인 경우에는, 즉 을에 대한 예를 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처럼 특정 채권인 경우에는 을이 무자력이라도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제 이 특정 채권은 보존을 목적으로 해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채권의 강제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권자 압류 및 추심 명령 같은 걸, 채권의 강제 집행 절차를 활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첫 번째 것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집행 권한이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추심 명령 같은 경우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대해서 이제 압류 및 추심 명령 같은 걸 받을 수 있지만은 채권자 대위권의 그 피대위 권리라고 하는 것은 채권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채권자 대위권을 위한 요건들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채권자 이제 갑이 있고요. 이제 을이 있고 그다음 병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죠. 자, 을이 병에 대해서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권리, 이걸 이제 피대위 권리인데 이 권리를 갖고 있다. 예를 들면 금전채권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금전채권이나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런 권리를 갖고 있는데 이런 권리가 있었을 경우에 당연히 을은 병을 상대로 해서 이행소송을 제기를 할 수 있죠. 이행소송을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을 자신의 명의로 이행소송을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원래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그런데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채권자가 이제 을 대신에 병한테 야, 을한테 이행해라 라고 청구하는 겁니다. 원래 자기한테 이행하라고 청구하는 게 아니라 병한테 채무의 본질에 따른 이행을 해라 라고 요구하는 게 채권자 대위권의 기본적인 취지인 거예요. 이행하라 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병이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은 갑은 을을 대신해서 이행을 청구하는 대위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자, 이행소송 같은 경우에는
권리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그런데 대위소송 같은 경우에는 권리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누가? 채권자라고 하는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자, 원래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제3자가 소송을 대신 제기하는 것은 아주 이상한, 그러니까 예외적인 현상이 되는 거죠.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왜 너는 네 권리가 아니면서도 을을 대신해서 을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요건이 뭐냐면은 요 네 가지 요건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피보전 권리를 갖고 있다. 내가 갑이 을에 대해서 권리를 갖고 있는데 그리고 그 권리의 변제기도 도래했는데 그런데 채무자가 돈이 없다. 자력이 없다. 자력이 없고 그 책임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래서 그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 보면 네 번째는 채무자의 그 권리 불행사에 해당하는 것이죠. 요 네 번째 요건. 요 네 번째, 채무자가 권리를 불행사한다. 채무자가 을이 병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병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책임재산이 확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을의 책임재산이 확보가 안 된다. 그래서 갑이 을의 권리를 개입해서 을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제도가 채권자 대위 제도인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는 것은 갑이 을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거니까 을의 영역에 침범을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다른 사람이 을의 권리를 다른 사람이 임의로 행사할 수 없는 거지만은 갑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임의로 행사할 수 있는 이유는 갑이 을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고 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을이 자신이 다른 사람한테 갖고 있는 무자력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해서 책임재산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을이 책임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갑이 을의 권리를 대신 행사한다 라고 하는 그런 제도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네 가지 요건들, 피보전채권의 존재, 피보전채권의 변제기 도래, 보존의 필요성, 그 다음에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갑이 을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소송 요건이 되기도 합니다. 즉 대위소송을 제기할 때 얘가 대위소송,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에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 대위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 그 소송 요건으로서 이 네 가지 요건이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네 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야, 너는 다른 사람의 권리 행사할 수 있는 자격 없어. 그러니까 너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그러니까 갑의 소송을, 병에 대한 소송을 각하해버리는 겁니다.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기각이라고 하면은 실체적으로 권리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거를 인용할 것인가 기각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기각이라고 얘기하고요. 각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소를 이제 각하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소송 요건이라고 하는 것, 이 네 가지 요건은 이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 대위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소송 요건이기 때문에 법원의 직권 판단 사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은 법원은 각하를 해야 되겠죠. 자, 하나씩 한번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피보전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피보전 채권이 존재를 해야 되고요.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피보전 채권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보전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자, 변제기 도래하기 전이라도 보전행위는 가능하고요. 보전행위 자체는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법원의 허가가 있다면은 그 다음에 보전행위 이외의 행위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무가 변제기가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갑이 을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할 수도 없는데
채무자의 재산에 채무자가 갖고 있는 권리를 막 임의로 행사해버린다. 그러면 안 되겠죠.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권리는 채무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변제기 도래전은 안 되지만은, 근데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더라도 보존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의 보존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은 그런 대위 행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여야 되는데요. 보존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가 무자력이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즉, 채무자가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서 책임재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보존의 필요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보존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이라고 하는 게 왜 의미가 있냐면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까지 드러난 증거에 의해서 법원이 재판을 하게 됩니다. 사실심 종결 시점까지 당사자들이 주장을 펼쳐요. 증거를 제출합니다. 그 증거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변론을 종결한다는 얘기는 더 이상 이제 증거 같은 거 없고 지금 모아진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를 가지고 법원이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변론을 종결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변론 종결 다음부터는 더 이상 증거 제출 같은 게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자력이 있냐 없냐를 판단을 하고 만약에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에서 더 이상 뭐 처음에는 무자력이었지만은 소송을 제기할 때 무자력이었지만은 나중에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했다라고 한다면은 얘가 이제 다시 자력을 회복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 대위 소송을 각하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시험 아까 출석 시험에 봤던 문제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보존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건 채무자의 무자력을 얘기하는 건데 금전 채권이나 특정 채권 보존을 위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갑을 병해서 순차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순차적으로 매매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이제 을은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요. 병은 을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죠. 자, 이 경우에 이제 병이 이제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져야지만 병도 을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거 아니에요. 자, 이 경우에는 병이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이제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해서 야 빨리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격려해라 라고 병이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을이 무자력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이거는 특정 채권, 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피대위 권리 자체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피대위 권리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피보전 권리가 되는데 이 피보전 권리 자체를 이제 특정 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을의 무자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쓰다 보니까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말이 되게 길죠. 그리고 피보존 권리.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우리 젊은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줄임말 쓰는 게 되게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소위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법에서는 그 줄임말이라고 하는 게 공식적으로 인정된 줄임말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가능하면 줄임말을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개념에 바탕을 해서 논의를 하는데 상대방이 줄여버리면은 그러면은 그게 어떤 용어인지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판사한테 이렇게 소장을 제출하거나 준비서면을 제출했는데 판사가 소위등이 뭐지? 라고 했을 경우에는 변호사한테 전혀 유리할 게 없겠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법률 서면에서는 줄임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의 임대인의 방해배제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에 요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얘가 임대인인데 그 다음에 을이 임차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이 임차 목적물이 이렇게 집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집을 병이 불법 점유하고 있어요. 불법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임차인은 불법 점유자에게 임차권의 기초에서 나가라고 할 수는 없죠. 임차권의 기초에서 병에게
불법 점유물을 반환하라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차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뭐 어떤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임차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채권이죠. 채권은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채권자한테만 주장할 수 있죠. 임대인인 갑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병이라는 불법 점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임차인은 임차권에 근거해서 병에게 이 부동산, 이제 임차 목적물인 X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만약에 병이 불법 점유하면서 을의 점유를 침탈했다면, 점유를 침탈했다는 얘기는 을의 의사에 반해서 점유를 빼앗아 왔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그랬을 경우에는 을은 점유권의 기초에서 병한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2학기 때 가면 물권법 부분에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 점유권의 기초에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처음부터 을의 점유가 확립되기 전부터 병이 불법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을은 임차권의 기초에서 병한테 건물의 반환, X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그럼 이때 그 의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의뢰할 수 있는 방법은 임대인은 소유자이기 때문에,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 소유권의 기초에서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갖게 되죠.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갖게 되죠. 자, 그리고 을은 임차인이니까 임대인에 대해서 임차권이라고 하는 채권을 갖고 있죠. 임차권이라고 하는 채권. 자, 그랬을 경우에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임차권이라는 채권을 이걸 피보존 권리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갑이 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소유물 반환 청구권, 이거를 피대위 권리로 해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어떤 목적에서 임차권을 특정 채권이라고 하는 임차권이란 채권을 위해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이 무자력인 걸 요구하지 않고 을이 갑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두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로 피대위 권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피대위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즉 채무자가 무자력이 아니어도 특정 채권의 보존 목적으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두 번째 경우도 기억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보존을 위해서 임차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제 갑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을이 임차인이에요. 갑이 이제 임대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이제 이 X라는 부동산에 대해서 임차권이 있는데, 요 을이 병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을이 병한테 양도를 했어요. 보증금 반환 채권에 이제 병이 양수인이 되는 거죠. 임대차 보증금의 양수인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그 병이 갑한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면은,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갑은 어떤 항변을 할 수 있어요? 야, X 아직 나 돌려받지 못했다. X를 돌려받아야지, 그래야지 보증금을 지급할 거 아니냐. 목적물의 반환과 보증금의 지급은 동시행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임대차에서 봤을 때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은 동시행 관계이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나 X 받을 때까지 너 보증금 돌려주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병의 입장에서는 을이 언제까지 X를 돌려주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냐, 이제 그 갑은 을에게 뭘 갖고 있어요? 임차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갖고 있죠. 임차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갖고 있죠. 자, 그리고 병은 갑에 대해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받았으니까 보증금 이제 반환 채권이 있겠죠. 반환 채권을 갖고 있겠죠. 자, 이랬을 경우에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특정 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즉 요 채권을
요 채권을 요거를 이제 피보전 권리로 해서 피보전 권리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임대차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피대위 권리로 해서 피대위 권리로 해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특정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역시 채무자의 무자력,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이렇게 특정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무자력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채무자가 권리를 불이행사하는 것.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야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자, 요 대위소송의 요건에 해당하지만 중복소송이나 기판력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죠. 이제 이거 어떤 설명을 하는 거냐면은 자, 요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채권자가 이렇게 있고 채무자 을이 있고 그 다음에 병이 있습니다. 자, 채무자가 이렇게 이제 그 권리를 행사해요. 피대위 권리라고 하는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를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갑이 병에 대해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지 못하죠.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겠죠.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해 버렸으니까 갑은 더 이상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격이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 대위 소송을 제기하면은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는 법원은 어떻게 할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송 요건이 네 가지였죠. 피보존 채권의 존재, 피보존 채권의 변제기 도래, 채무자의 무자력, 그 다음에 그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이 네 가지인데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해 버렸으니까 지금 행사하고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대위 소송을 법원이 각하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을이 피대위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행사했냐면은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피대위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즉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라고 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각하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소송 계속 중에 소송을 제기한 중에 똑같은 내용의 소송을 또 제기하면은 그건 중복소송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복소송의 문제로서 각하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복소송의 문제로서 각하될 수도 있다. 그리고 만약에 소송 계속 중에 중복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소송 계속 중을 얘기하는 거고요. 소송 계속 중에 다른 똑같은 소송이 제기되는 걸로 중복소송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얻었거나 또는 패소 판결을 얻었다. 이랬을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갑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을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기판력의 문제 때문에 즉 을이 받은 판결의 기판력의 문제 때문에 갑이 제기한 소송이 기판력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을이 승소한 다음에 갑이 똑같은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기판력의 문제 때문에 각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승소한 당사자가 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승소한 당사자가 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각하 사유가 돼요. 자, 그 다음에 패소한 당사자가 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것은 기각 사유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을이 승소했거나 패소한 다음에 다시 또 채권자가 뭐 소송을 제기한다. 똑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은 그것은 뭐 을이 승소한 다음에 갑이 똑같은 내용의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하면은 그거는 각하 사유가 되고 을이 패소한 다음에 똑같은 내용의 소송을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기각 사유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송 계속 중이 아니라 소송 기판력의 문제가 아니라 소송 계속 중에 이제 갑이 대위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중복 소송의 문제 때문에 갑의 그 청구가 기각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이든지 일단 뭐 패소, 승소 판결을 받았든지 소송 계속 중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 대위 소송의 네 가지 요건 중에서 네 번째 요건,
즉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라는 요건이 탈락되기 때문에 그것에 기초해서 각하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이제 불행사라고 하는 것은 대의소송의 요건에 해당하지만은 중복소송이나 기판력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소송에 의해서 각하될 수도 있고 기판력의 문제 때문에 기각이나 각하될 수도 있고요. 또는 채무자가 권리를 불행사했다는 것, 행사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대의소송의 요건이 갖추지 못해서 대의소송을 각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계속 살펴보는 것은 소송 요건을 여러분들 쭉 살펴본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법적인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피대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피대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피대의 권리, 여기까지는 이제 소송 요건에 관련된 거, 즉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채권자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소송 요건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자격, 요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소송에 관련된 요건,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기 위한 요건이었다면은 요것은 피대위 권리에 대한 요건입니다. 어떤 권리들을 행사할 수 있는가? 피대위 권리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서 갖고 있는 권리를 피대위 권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일단 피대위 권리의 요건에 관련해서 행사상 일심 전속권은 대위할 수 없습니다. 즉 채무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자가 거기에 채무자 영역에서 개입해서 채무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부양 청구권이나 위자료 청구권, 뭐 재산 분할 청구권 이런 권리들은 채무자가 자신이 판단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심 전속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뭐 이제 유리분 청구권 같은 경우도 안 돼요. 이제 유리분 청구권 같은 경우에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권리를 행사해서 이것이 이제 금전채권으로서 성립을 하고 있다. 뭐 위자료 청구권 행사해서 금전채권으로 성립을 하고 있다. 채권이 성립했다. 그러면 이제 이 금전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자 대위권 행사할 수 있겠지만은 처음부터 뭐 부양청구권이라든지 위자료 청구권이라든지 이런 권리에 대한 것을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유리부 청구권 같은 거를 채권자 대위권으로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압류금지 채권도 역시 대위할 수 없습니다. 압류금지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한테 반드시 지급되도록 하는 그러한 그 채권 같은 거를 이제 압류금지 채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채권들은 대위할 수 없고요. 형성권 같은 경우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수익의 의사표시, 그 다음에 환매권,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이런 권리들은 이거는 피대위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피대위 권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3자를 위한 계약 공부했었죠? 이제 우리 계약 총론 부분에서 그러니까 계약법 1에서 공부를 했을 텐데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은 제3자가 그러면 이제 그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이 수익자에게 귀속이 되죠. 이제 그런 수익의 의사표시 같은 거를 형성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뭐 이외에도 형성권은 다른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 형성권들 같은 것도 역시 피대위 권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권은 채권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피대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권리를 피대위 권리라고 하는 건 채무자의 권리를 자신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우리 이제 행사 효과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에서는 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효과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보존행위 이외에는 채권자한테 채무자한테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보존행위 이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채무자한테 통지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만약에 이제 채권자가 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하게 되면은 채무자는 그 피대위 권리에 대한 처분행위가 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금지가 되는 거는 피대위 권리에 대한
피대위 권리에 대한 처분이 금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 부분, 요 내용들이 이제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피대위 권리에 대한 처분이 금지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자, 제3채무자의 계약 해제의 원인이 된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은 처분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갑이 있고 채권자가 있고 을이 채무자가 있고요. 그 다음 제3채무자가 병이 있는데, 얘가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을 하는 바람에 병이 계약을 해제를 했어요.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피대의 권리가 소멸을 하게 되겠죠. 이 피대의 권리가 소멸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을이 결국은 채무를 불이행해서 계약이 해제됨으로써 피대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 그것이 처분행위라고 볼 수 있는가? 피대의 권리의 처분행위라고 볼 수 있는가?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채무를 불이행한 것 자체가 을이 채무를 불이행했다는 것 자체가 피대의 권리를 처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이 채권자 대위권 행사를 통지를 했더라도 을이 채무 불이행을 한다면은 갑은 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병은 피대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항변을 채권자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 첫 번째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요 첫 번째 문단 나와 있는 내용들, 요 내용들을 이제 주로 종종 이제 사례 문제라든지 객관식 문제에 등장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채무자의 변제 수령도 처분행위가 아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수령하는 것은 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목적입니다. 즉 채무자한테 변제를 하라라고 하는 거니까 채무자가 변제를 수령해서 피대의 권리가 소멸하는 것도 그것도 처분행위가 아닙니다. 적법한 변제 수령이라고 하는 거죠. 적법한 변제 수령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채권자의 피대의 권리에 대한 압류, 전부 명령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 채권 통지 이후에, 그러니까 채권자 대위권 행사 통지 이후에 만약에 다른 채권자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갑이 채무자한테 채권자 대위권 행사를 해서 직접 갑이 병한테 뭐 이제 금전채권 같은 경우 이 피대위 권리가 금전채권이라고 한다면은 직접 청구할 수도 있잖아요. 채권자가 제3채무자한테 직접 청구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이제 아까 요 피 보전 권리를 A 채권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요 피 대위 권리를 대위 채권을 B 채권이라고 아까 불렀잖아요. 그런데 이 갑이 채권자 대위 소송을 행사를 해서 병을 상대로 해서 뭐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그 다음에 그 채권자 대위권 행사 사실을 을한테 통지를 했는데 그런데 만약에 다른 채권자라는 게 뭐 정이라는 채권자라고 합시다. 을의 다른 채권자가 요 B채권에 대해서 뭐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아버리면은 그럼 B채권이 정한테 귀속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이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한 게 의미가 없어지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들이 그 추심금에 대해서 나도 좀 내 채권의 변제에 충당해달라라고 해서 배당 요구를 하거나 또는 이 B채권을 압류하게 되면은 이 정이라고 하는 채권자는 혼자 그 추심한 금액을 다 독점할 수가 없어요. 다른 채권자들한테 안분 배당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심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채권자가 만족을 얻는다, 특정한 채권자가 자기만 독점적으로 만족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게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추심 같은 건 괜찮은데 압류 및 전부 명령 같은 경우에는 정이라는 채권자가 이 B채권을 그냥 독점적으로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갑이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한 게 의미가 없게 되죠. 그래서 갑이 을에게 채무자에게 피대위 권리 행사에 대한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대한 통지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다른 채권자의 피대위 권리에 대한 압류 및 전부 명령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 내용은 사실 지금 처음 이제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 될 거예요. 일단 압류 및 전부 명령의 내용이 뭔지도 잘 감이 안 오고 그 다음에 그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서 통지했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또 채권자 대위권과 압류 및 전부 명령의 관계 또는 압류 및 추심 명령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런 내용들을 정확히 아직 다 이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장만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명제만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인지 제대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이런 취지인 거예요. 결국 아까 여러분 처음 설명을 할 때 이 부분에서
처음 설명을 할 때 이 채권자 대위권과 강제 집행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추심명령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이걸 뭐 받아가서 다른 채권자들하고 나누면 되는데, 전부명령 같은 경우에는 한 채권자만이 우선적으로 만족을 얻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부명령은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그 전부명령을 공부하겠지만은, 이 전부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 요구를 하거나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를 하게 되면은,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게 되면은 압류 및 전부명령은 금지가 돼요. 왜냐하면 다른 채권자들이 있는데 한 채권자한테 전부명령을 발부해 주면은, 그러면 그 채권자만이 그 비채권으로부터 전적으로 이제 만족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채권자들은 그 비채권으로부터, 책임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거나 압류를 하게 되면은 압류 및 추심 명령은 가능해지는데, 압류 및 전부 명령은 안 돼요. 전부 명령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과 이제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이 갑이라는 채권자가 뭐 B란 채권을 압류로 나갈 수도 있고, 뭐 B란 채권에 대해서 배당 요구로 나갈 수도 있지만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걸로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갑이라는 채권자가 있는데 정이라는 채권자가 전부 명령을 받아버리게 되면은 뭐 이제 독점적으로 이제 얘가 만족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비채권으로부터. 그러니까 그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채권자 그 대위권 행사가 채무자한테 통지가 들어간 다음에는, 다른 채권자가 그 비채권, 이제 대위 채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제 집행, 전부 및 압류 및 전부 명령 같은 거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 내용이 아니죠. 네. 압류 및 전부 명령 같은 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요 부분은 여러분들 좀 어렵겠지만은 일단은 지금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 들어만 두세요. 그러니까 채권자 대위권 행사했을 경우에 피대의 권리에 대한 압류 및 전부 명령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자세한 내용, 완벽한 이해는 일단 여러분들이 채권의 강제 집행 절차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확실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급부 결과는 원칙적으로 채무자한테 귀속이 됩니다. 자, 근데 금전이나 채무자가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수령 권한을 갖게 됩니다. 채권자가 수령 권한을 가져서 직접 금전 같은 경우나 채무자가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제3채무자한테 직접 자신한테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장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둬야 돼요. 변제 수령 권한은 독자적인 권리가 아니라 그냥 변제 수령 권한이라고 하는 것. 권한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자격 내지 지위를 생각하면 됩니다. 권한이라고 하는 건 자격 내지 지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대리권이라고 하는 말 민법 총칙에서 들어봤죠? 이게 대리권은 사실 대리 권한입니다. 그래서 대리권은, 이 대리권이라고 하는 거는 권리가 아니에요. 권리가 아니라 자격 내지 지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리권이라고 하면은, 대리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대리인이 될 수 있는, 대리적 의사표시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자격 내지 지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민법에서 무슨 권, 무슨 뭐 청구권, 무슨 권 이렇게 권리처럼 돼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거는 권리로서 권을 붙이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는 권한인데 권을 붙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변제 수령 권한을 갖고 있죠. 이 변제 수령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변제를 할 수 있는 자격 내지 지위를 갖는다는 거지, 채권자가 그 채권을 취득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제 수령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격 내지 지위이기 때문에 이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아니라서 이 변제 수령 권한에 대한 압류 명령이나 전부 명령 이런 것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사실 뭐 설명하자면은 한두 끝도 없이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에서는 너무 이제 어차피 시험 문제도 이렇게 깊이 있는 시험 문제들이 나오진 않아요. 아직 1학년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이 있었구나 라고 지금은 일단 기억해 두고, 나중에 이제 공부가
깊어지면은 그때 가서 제대로 이해한다라고 생각하고서 접근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뭐 짜증을 내거나 또는 뭐 답답해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가 이거는 아직은 공부할 단계가 아니니까 이 설명을 생략하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설명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에 기억만 하고 있고 나중에 제대로 시간이 되면은 제대로 이해하겠다라는 차원으로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뭐 시험 문제에서 뭐 이런 명제에 관련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한테 뭐 변제 수령 권한에 대한 압류 명령, 추심 명령, 전부 명령 이런 걸 자세히 묻는 문제들이 출제되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수령한 금전으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이제 금전을 수령하게 되면 변제 수령 권한에 기초해서 수령한 것이기 때문에 그 받은 것을 누구한테 돌려줘야 돼요.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한테 그 금전을 돌려주는 게 원칙이죠. 근데 이제 채권자는 채무자한테 사실 또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려줘야 되는 의무하고 받아야 되는 채권 자체를 서로 상계해서 채권자가 사실은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족을 얻을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3채무자의 지위인데요. 제3채무자의 지위인데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항변권을 원용할 수 없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갑이라는 채권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을이라는 채무자가 있는데 이제 이 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채권을 우리가 B채권이라고 얘기하기로 했다고 그랬죠. B채권, 그 다음에 A채권이라고 얘기했는데 을이 병한테 B채권을 행사를 합니다. B채권을 행사를 해요. 근데 병이 야, 너 A한테 돈 갚을 거 있지 않냐? 돈 갚을 거 있으니까 내가 너한테 못 주겠다. 뭐 이런 항변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갑이 을을 대신해서 B채권을 행사할 때 병이 을의 갑에 대한 항변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병이 대신 행사할 수 없어요. 이 항변권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동시행 항변권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항변권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항변권을 병이 행사할 수는 없어요. 왜? 이거는 병이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항변권을 행사하는 거지 을이 갑에 대해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서 병이 을에 대해서 이행해야 되는 채무 자체가 무슨 뭐 연기될 수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병은 그냥 을에게 자신의 채무를 이행을 하면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멸시효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항변권을 원용할 수 없고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의 원용이나 항변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즉 을이 갑에 대해서 이제 요 A 채권에 대해서 소멸시효 완성이나 또는 뭐 다른 그 밖에 항변권이 있는데 그 항변권을 뭐 계약 해제 항변권이라든지 뭐 이제 계약 해제 항변이라든지 이런 권리들을 병이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요 A 채권의 존재하는 건 여부는 병이 이제 을한테 B채무를 이행하는 것 그것과는 상관이 없지만은 이 A 채권의 존재, 즉 피보존 채권의 존재는 뭐와 관련이 있어요? 피보존 채권의 존재는 비채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은 이 피보존 채권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갑이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요건으로서는 의미가 있죠. 특히 이제 소송으로 제기할 때는 이게 소송 요건이 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피보존 채권의 존재 자체가. 따라서 피보존 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는 있습니다. 제3채무자 입장에서는 피보존 채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자, 따라서 채무자가 소멸시효를 원용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청구가 기각될 수 있는 경우, 즉 채무자가 소멸시효를 원용했기 때문에 보통 지금 여기서는
그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할 때는요, 두 가지 소송이 동시에 제기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갑은 A를 상대로 해서 이 갑채권에 대한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나 제기하고요. 그 다음에 병을 상대로 해서 채권자 대위 소송, 이 두 가지 소송을 제기해요. A 채권 이행 소송을 제기를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B 채권의 이행 청구. 이건 이제 채권자 대위 소송이죠. 청구 소송. 이 두 가지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이행 청구 소송. 이거는 이제 B 채권에 대한 이행 청구 소송은 대위 소송이 되겠죠. 이 채권 두 가지를 청구를 하는데, 근데 이 A 을에 대한 이제 A 채무에 대한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을이 소멸시효에 항변을 했어요. 그래서 갑의 청구가 기각이 됐어. 만약 기각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뭐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피보전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피보전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병의 입장에서는 갑이 제기한 이행 청구 소송은 각하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겠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기는 하지만은 각하돼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병의 입장에서는 A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라고 자기가 직접적으로 소멸시효를 완성을 원용할 수는 없어요. 소멸시효 완성의 원용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채무가 소멸했다라고 하는 것을 원용할 이익이 있는 사람들이 원용권을 갖고 있는 건데, 이 병이 A 채무가 시효로 소멸했다라고 하는 걸 그걸 주장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을이 소멸시효 완성의 원용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A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이 피보전 채권이 소멸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병이 펼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피보전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병이 펼칠 수는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설명한 내용들 이제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지금 소멸시효를 뭐 주장할 수 있다는 거냐 없다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그 민법 총칙 부분에서 소멸시효를 공부하면은, 소멸시효 같은 경우에는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되면은 그 채권이 소멸하지만은 그 소멸은 절대적으로 소멸하긴 하지만은 그 소멸했다라고 하는 걸 원용할 수 있는 자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 소멸시효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그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A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을이 소멸시효를 원용해서 이 A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해서 갑의 을에 대한 청구가 기각이 되면은 피보존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병이 그걸 주장할 수는 있겠죠. 비록 피보전 채권의 존재 여부는 법원의 직권 판단 사항이지만은 병은 피보전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칠 수는 있겠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3채무자는 소멸시효를 원용 가능하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소멸시효를 원용했을 때는 채무자가 소멸시효를 원용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을 할 수는 없지만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원용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원용이나 항변권을 대신 행사할 수 없지만은 이 경우에는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피보존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가능해요. 이게 이제 제3채무자의 지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좀 어렵죠? 이제 채권자 대위권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도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소재기의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송 계속이라고 하는 거는 소재기가 된 상태를 소송 계속 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송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를 소송 계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채권자가 소를 제기한 후에 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가 소를 제기했다. 채권자가 소를 제기한 후에 채무자가 소를 제기했다라고 하면은 채권자가 소를 제기했으니까 소송 계속 중인 거죠. 거기서 채무자가 또 똑같은 권리에 대해서 소를 제기했으면은, 그럼 이제 피대위 권리에 대한 소를 제기했으면은 이건 중복 소송에 해당해서 채무자가 제기한 소가 이게 각하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채무자가 소를 제기한 후에 소송 계속 중에 채권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역시 중복소송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채권자가 대위소송을 먼저 제기했는지 채무자가 그 피대위 권리에 대한 소송을 먼저 제기했는지 어쨌든 먼저 제기한 다음에 그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면은 나중에 제기된 소가 중복소송으로서 각하돼야 되죠. 그래서 이게 중복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하돼야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채무자가 소를 제기했다는 얘기는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권리를 행사한 거니까 채권자 대위권의 요건에 따라서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했으니까 채권자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죠. 그래서 이걸 이유로 해서 소송을 각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채권자가 제기한 대위소송이 확정된 이후에 채무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이건 이제 판결이 확정이 되었으니까 이거는 이제 중복소송의 문제가 아니라 기판력의 문제인 거죠. 기판력의 문제인 겁니다. 자, 채무자가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판력이 채무자한테 미치게 됩니다. 채무자가 알고 있었던 경우에 기판력이 채무자한테 미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송 고지를 고려하는데 이 채권자 대위 소송이 제기되면은 채무자한테 소송 고지를 내줘요. 알려주는 겁니다. 채권자 대위 소송, 네 권리가 채권자에 의해서 행사됐다라고 하는 점을 채무자한테 알려주게 되는 소송 고지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기판력이 채무자한테도 미치는 거예요. 자,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후에 채무자가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 이거는 이제 기판력 때문에 기판력으로 인해서 패소한 당사자가 다시 또 소를 제기하면 기판력에 의해서 기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그냥 기억해 두세요. 그 판결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다시 소를 제기하면 기각 사유가 되고요. 그 패소한 당사자가 다시 승소한 당사자가 다시 소를 제기하면은 그건 각하 사유가 된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민사소송법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겠죠. 그래서 채권자가 승소한 후에 채무자가 소를 제기하면 각하 사유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채무자가 제기한 소송이 확정된 후에 채권자가 소를 제기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채무자가 패소한 후에 채권자가 대위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는 패소한 당사자가 다시 제기하는 거니까 기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채무자가 승소 후 채권자가 대위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각하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 부분은 이미 채무자가 소를 제기했으니까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의 대위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걸로 해서 각하 사유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 기억해 두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뭐 기각을 하냐 각하를 하냐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어쨌든 각하 사유가 될 수도 있고 기판력 때문에 기각 사유도 될 수도 있다. 여러분들 이 정도로만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위소송에서 피보존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된 경우. 자, 요겁니다. 갑을, 병. 여기서 채권자가 직접 대위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경우에 제3채무자는 요 피보존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칠 수는 있죠. 피보존 권리의 존재 여부는 피보존 권리의 존재 여부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소송 요건이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야 되긴 하지만은 만약에 이제 병이 소송 요건이라도 당사자가 주장을 할 수 있는 거니까 피보존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법원이 판단해 보니까 진짜 피보존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갑의 병에 대한 채권자 대위 소송을 이제 각하를 시켰습니다. 각하를 시켰는데 그 각하시킨 내용이 다시 이제 갑이 병을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했는데 각하가 됐어요. 근데 다시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피보존 권리에 대한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해요. 이거는 기판력하고 상관없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피보존 권리가 소송 요건으로 존재하는지를 대위소송에서는 판단했을 뿐이지 이 이행 청구권 자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대위소송에서 이루어진 판단, 기각, 각하 사유가 다시 뭐 여기서 기판력을 미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내용들을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뒤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심화돼서 공부해야 될 내용들까지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소개는 대부분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자 대위권에 관련된 중요한 쟁점들은 웬만한 건 다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지금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뭐 최대한 교과서를 읽어보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래도 있다면은 일단 그 부분은 남겨둬도 괜찮아요. 어쨌든 시험에서는 그렇게까지 뭐 추진명령, 전부명령 이렇게까지 깊게 해서 그 내용을 물어보거나 그런 것까지 나오진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요 쟁점 정리한 내용 중심으로 해서 쭉 기억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판결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채권자 대위권 판결들을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판결은 넘어가고요. 자, 5번 판결 한번 볼게요. 이제 갑이 을에게 X 건물에 대해서 임차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을은 임차권을 갑의 동의 없이 병에게 양도하였다. 정이 X 건물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갑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는 병은 갑의 정에 대한 소유물 방해 배제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겠는가.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제 갑이 임대인이고요. 을이 임차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X 건물을 정이 불법 점유하고 있었어요. 자, 이 경우에 만약에 을이 점유를 침탈당한 거라면은 을은 직접 정에게 점유권에 기초해서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정이 을의 점유를 불법 침탈한 게 아니라 갑의 점유를 불법 침탈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을이 직접 정에게 반환 청구권을 점유권에 기초해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겠죠.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그럼 을이 할 수 있는 거라면은 을이 갑에 대해서 임차권이라고 하는 채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 임차권을 피보전 권리로 해서 보전 권리로 하고 그 다음에 갑이 정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 청구권, 이제 반환 청구권을 갖고 있죠. 반환 청구권을 갖고 있으니까 요거를 어떤 권리로요? 요거를 이제 피대위 권리로 해서 요거를 임차권을 피보전 권리,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피대위 권리에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이건 특정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거니까 갑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겠죠. 근데 이 사안에서는 이제 뭐냐면은 이 임차권을 병이란 사람한테 양도를 했어요. 임차권을 양도를 했어요. 그럼 이제 병이란 사람도 역시 임차권이라고 하는 채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 임차권에 기초해서 갑을 대위해서 갑이 정에 대해서 갖고 있는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겠는가, 이걸 피대위 권리로 해서 대위 행사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걸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임차권 양도는 임대인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죠. 임대인에 대한 동의가 없기 때문에 임차권 양도가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병이 임차권을 피보전 권리로 해서 채권자 대유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얘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임차권 양도에는 채권자의 동의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5번 판결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판결 쭉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6번 채무자가 성명불상자라고 하더라도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명불상자를 대위해서 이제 그 취득시 완성을 원인으로 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 이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6번 판결의 취지인 거고요. 그 다음에 7번 판결도 그렇고 8번 판결도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유류분 반환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일신 전속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원칙적으로 유류분 청구권이나 그런 재산 분할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 대위권 행사가 될 수 있는 피대위 권리에 해당하지 않지만은 당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해서 그것이 이제 금전 채권으로서 확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판결.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그런 판결. 아까도 얘기했죠. 갑에서 을에서 병으로 전매된 경우에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대위해서 대위하는 그런 거. 그것은 이제 한 경우에는 을을 대위해서 그 갑의 명의로 소유권 말소 등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때는 이제 특정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권자 대위권이 행사되는 경우니까 별도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지금 설명했던 내용이긴 한데요. 12번 판결 같은 경우도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한 다음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임대인한테 행사했더니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임대차 보증금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동시행양변을 한 경우에 그 경우에 이제 다시 한번 아까 설명은 했지만은 다시 한번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이제 임대인 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 을이 있는데 병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했을 경우에 이제 병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행사하니까 얘가 동시행양병권을 행사하잖아요. 그럼 이제 을이 이 X 부동산을 인도해야지만 비로소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잖아요. 동시행 관계니까. 그래서 병이 을을 상대로 해서 이제 갑을 상대로 해서 갑을 대위해서 을에게 이 X 부동산을 갑한테 돌려라 라고 하는 그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요 이제 갑은 을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상의 반환청구권이나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청구권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피대위 권리로 해서 얘가 대신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일단 X를 갑한테 돌려놔야지만 반환시켜 놔야지만 그 다음에 자기가 갑한테 이제 보증금 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이 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것도 특정 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거니까 이 경우에도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 판결. 그 다음에 제3채무자의 지위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채무자의 무자력 요건을 하지 않는 경우. 14번 판결부터는 제3채무자의 지위라는 게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은 요거는 꼭 기억해둬야 됩니다. 요거는 정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3채무자의 지위. 요거는 정말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14번.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 그럴 수 없다 그랬어요. 네,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근데 요거 16번 판결 한번 보세요. 그 전에 다른 판결 보기 전에 16번 판결부터 보세요. 자, 근데 어떻게 날 수 있어요? 채무자가 피보존 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한 경우에 채무자가 원용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3채무자는 피보존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가? 소멸시효를 원용했을 경우에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채권자가 소멸시효로 인해서 채권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해서 채권자가 패소하였거나 또는 패소될 것이 분명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피보존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되어서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판결하고 요 판결 내용은 모순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 두 가지 판결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판결. 이제 채무자가 변제로 인하여 피보존 채권의 소멸이나 피보존 채권의 발생 원인이 된 법률행위에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이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이 무효이거나 또는 변제로 인해서 피보존 채권이 소멸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피보존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한번 첫 번째 문단만 읽어볼게요. 채권자 대위 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 적격이 없게 되므로 위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는 피보존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내용 밑에 부분 한번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시험 지문에는 많이 나오는 지문이에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이행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였다면은 그럼 다시 또 제3채무자가 피보존 채권의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든지 그런 여부를 따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권 행사 효과 부분 한번 볼게요. 채권자 대위권과 요거는 진짜 요것도 많이 나오는 거죠. 다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채무자의 변제 수령이 금지되는 건 아니라고 한다는 점. 요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둬야 돼요. 그러니까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는 건 채무자한테 이행하라고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 대위권 행사한다고 해서 채무자의 변제 수령이 금지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들 그 채권자 대위권을 금전 채권 같은 경우에는 직접 청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경우와 이제 추심 명령을 받은 경우가 거의 유사한데 추심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고 이게 제3채무자가 되잖아요. 이 B채권에 대해서 갑이 추심명령을 받아요. 그럼 이제 갑이 병한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요.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 이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을의 변제 수령이 금지가 돼요. 변제 수령이 금지가 됩니다. 변제 수령 권한이 없게 돼요. 을이. 오히려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에 대해서 변제 수령 권한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채권자 대위권은 이 강제 집행하는 절차가 아니라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그런 것에 불과하잖아요. 이 채무자가 아까 추심명령 같은 경우엔 채무자가 아예 변제 수령 권한이 없고 자신이 채권자지만은 변제 수령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이 채권자 대위권은 을한테 이행하라 라고 하는 소송이잖아요. 을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 뿐이지 을한테 이행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제3채무자가 채무자한테 이행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 이제 19번 판결 같은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둬야 돼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오늘 이제 다 같이 읽어보진 못하겠지만 여러분이 요 판결들은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판결들입니다. 자, 그 다음 20번도 여러분들 요거 이제 많이 나오는 지문이긴 하죠. 너무나 당연한 거긴 하지만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자신에게 직접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가? 금전채권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부동산 인도 청구권에 대한 뭐 대위행사 이건 여러분들 한번 그냥 직접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판결은 아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었죠. 22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직접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전부 명령을 받을 수 없다. 채무자의 다른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는 전부 명령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 점에서 여러분들 이 판결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채권자 대위권 행사 사실이 채무자한테 통지가 이루어졌다면은 그럼 다른 채권자들 뭐 이제 여기서 뭐 A 채권자, B 채권자, C 채권자가 있다고 보죠. 이제 요 권리, 요 B 채권이 있죠. 여기 A 채권. 요거를 이제 사람이니까 A, B, C라 합시다. 이게 이제 소문자 A, B, C로 되어 있는 거. 이 B채권에 대해서 채권자 대위권 행사했음을 채무자한테 통지를 해주면은 다른 채권자들이 이 B채권에 대해서 전부 명령을 받는 게 금지가 돼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만약에 뭐 A 채권자가 전부 명령을 받아버리면은 B가 채권자 대위 소송을 기껏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전부 명령 같은 거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게 첫 번째 쟁점이고요. 두 번째 쟁점은 제3채무자에게 채권자에게 금전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이 채권자 대위 소송을 해서 이제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해서 병은 갑에게 B채권액만큼을 지급하라라고 하는 그런 판결이 떨어졌어요. 판결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갑이 이제 그 변제받을 수 있는 권한의 기초에서 강제 집행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갑이 병에 대해서 이 B채권을 취득하는 건 아니죠. 그냥 변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만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갑의 변제 수령 권한 같은 것은 직접적으로 병에 대한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재산권이 될 수 없어요. 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진 않을 것 같지만은 이 수령 권한이나 지위, 자격 같은 거는 재산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해서 추심 권한을 가질 뿐이며 직접 채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 권한을 강제할 수 없다. 이 추심 권한에 대해서 뭐 전부 명령을 받거나 또 다시 추심 명령을 받거나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거나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거나 이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그 변제 수령 권한만을 갖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이제 이 판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뭐 여러분들 더 이제 다 설명을 하면 좋을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나머지 판결들은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읽어봐도 되고 내일 이제 금요일날 저녁 때 8시에 여러분들 줌 수업이 있으니까 그때 좀 자세한 내용들 여러분들 궁금한 점들
설명하도록 할게요. 내가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판결 요거 이제 대위소송과 기판력은 채무자가 그 채권자 대위소송이 제기된 걸 알았다면은 그럼 이제 기판력이 미친다라는 그런 판결이죠. 특히 이제 소송 고지 같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소송 고지가 이루어졌다면은 채무자에 대해서 이루어졌다면은 당연히 그 채무자도 알고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채권자 대위소송의 기판력이 채무자한테도 미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채권자 대위소송의 대위권의 행사에 대한 내용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서 좀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이제 그 금요일날 8시 줌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세하게 좀 질문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았고요. 예, 수고했습니다. 내일 줌 모임에서 만나도록 하죠.